쾅, 쾅, 쾅. 머리 위에서 북한군 헬기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총탄이 발밑 흙을 파고들었어요. 사방이 총구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는 순간 그건 죽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북한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단, 목숨을 걸고 자유를 향해 달린 5명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 저 하얀 선까지 남은 거리 불과 30m. 쾅, 쾅, 쾅. 머리 위에서 북한군 헬기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탐조등이 어둠을 갈라 우리 등을 하얗게 물들였어요. 총탄이 바로 옆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흙먼지가 얼굴을 때렸어요. 등 뒤에서는 자동소총 소리가 연속으로 터졌고 왼쪽에서는 장갑차 엔진 굉음이 울렸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어요. 사방이 총구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흘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산악지대에서 출발해 사흘 동안 160km를 달려왔어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발바닥은 짓물러 있었고 무릎은 감각조차 없었어요. 두만강을 건널 때는 차가운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북한 경비정의 탐조등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총탄이 강물을 튀기며 우리 바로 옆을 지나쳤어요. 그래도 우리는 헤엄쳤습니다. 멈추는 순간 그건 죽음이었으니까요. 아니, 죽음보다 더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주장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 하나를 붙잡고 달렸어요. 우리는 북한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단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가장 빠른 다리를 가진 5명이었어요.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특별 배급을 받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훈련 트랙이 아닌 지뢰밭을 가로질러 목숨을 걸고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어요. 총구가 우리 얼굴을 향했습니다. 멈춰라. 그의 외침이 찢어지듯 울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달렸어요. 주장형이 가장 앞에서 달렸고 부주장 누나가 그 옆을 지켰습니다. 나와 2명의 동료가 바짝 뒤를 따랐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부주장 누나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어요. 그래도 누나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어요. 그 순간 머리 위 헬기가 더 낮게 내려왔습니다. 프로펠러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렸어요. 기관총 총구가 다시 우리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피할 곳이 없었어요. 영철이가 외쳤습니다. 형, 다 왔어요. 다 왔어. 이제 선이 눈앞이었습니다. 저 하얀 선만 넘으면 우리는 자유예요. 불과 30m. 우리가 평소 훈련장에서 3초도 안 걸리던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왜 평양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이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북한 최고의 엘리트 선수였던 우리가 왜 헬기의 기관총을 피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5명 중 왜 4명만 이 선을 향해 달리고 있었을까요? 나머지 1명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철민입니다. 27살 북한 국가대표 마라톤 중거리 선수였어요. 우리 5명은 평양 대동강 구역에 있는 국가체육선수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곳은 북한에서 가장 좋은 시설 중 하나였어요. 4층짜리 기숙사 건물에는 온수가 나왔고 난방도 거의 하루 종일 들어왔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못할 특권이었어요. 주장형 리성혁은 32살로 우리 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풀코스 마라톤 국내 기록 보유자였어요. 2시간 14분이라는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형은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운동장을 돌았고 훈련이 끝나면 가장 늦게까지 남아 스트레칭을 했어요. 우리는 형을 보며 버텼습니다. 부주장 박밀란 누나는 29살이었어요. 중국 베이징 국제마라톤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여자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누나는 우리의 누나이자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훈련 후 근육통으로 고생하면 마사지를 해줬고 배급받은 계란을 아껴뒀다가 막내에게 몰래 챙겨주곤 했습니다. 여자 선수로서 남자들과 똑같은 훈련을 소화하면서도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신의 한영철은 22살이었습니다. 함경남도 산골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산을 뛰어다니며 타고난 체력을 가진 친구였어요. 작년에 국가대표로 발탁됐는데 놀라운 스피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순수했어요. 당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고 조국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수함이 때로는 위험해 보이기도 했어요. 막내 최은별은 20살의 단거리 선수였습니다. 평양 출신의 부모님은 당 간부였어요. 은별이는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우리의 무거운 분위기를 자주 풀어줬습니다. 5000m에서는 누구보다 빨랐지만 나이가 어린 만큼 무서움도 많이 타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나 김철민. 나는 평안남도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성분이 좋지 않은 내가 평양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오직 이 빠른 다리 덕분이었어요. 나에게 마라톤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훈련으로 시작해서 훈련으로 끝났어요.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기초 체력 훈련,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장거리 달리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스피드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60km 이상을 달렸어요.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무릎은 항상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쌀 15kg, 돼지고기 2kg, 계란 30개가 지급됐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한 달에 옥수수 몇 킬로그램으로 연명할 때 우리는 쌀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운동화도 1년에 3켤레씩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특권이었어요. 하지만 그 특권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선수촌 입구에는 보위부 요원이 24시간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외출은 기록됐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두 보고해야 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생활청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의 생활을 반성하고 서로를 비판해야 했어요. 동무 김철민은 이번 주 훈련 태도가 불성실했습니다. 동무 한영철은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비판이 오갔어요. 때로는 친한 동료를 고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의심받았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아끼면서도 서로를 감시해야 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위에는 당체육 지도원 리철성이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매일 훈련장에 나와 우리를 지켜봤고 성적이 나쁘면 혹독하게 질책했습니다. 너희가 뛰는 것은 너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해야 했어요.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대동강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아래 무언가를 캐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막내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풀뿌리를 캐는 거야. 주장형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날 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얀 쌀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와 저들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백 미터였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따라 유독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균열을 만든 진짜 사건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2023년 5월, 우리는 중국 베이징 국제마라톤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으로는 우리 5명과 리철성 지도원, 그리고 보위부 요원 2명이 동행했어요.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의 충격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은 밝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사방에서 쏟아졌고 사람들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창밖을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이곳의 불빛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지 마라. 리철성 지도원의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렸습니다. 적들의 허상에 현혹되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창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우리는 각자의 종목을 뛰었어요. 주장형은 풀코스에서 11번째로 들어왔고 부주장 누나는 여자부 15번째였습니다. 신의 영철이는 하프코스에서 놀랍게도 5번째로 입상했어요. 나와 막내 은별이도 각자의 종목에서 선전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다른 나라 선수들과 잠깐 교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 선수 한 명이 영철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오셨죠? 저는 한국 선수입니다. 영철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리철성 지도원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철이는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선수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경기장에서 만나니 반갑네요. 기회되면 또 봐요. 그는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그 짧은 순간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 한국 선수가 참 친절하던데요? 영철이가 말했습니다. 쉿, 조심해. 벽에도 귀가 있다. 주장형이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을 거예요. 사흘 뒤 우리는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어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귀국 후 일주일 동안 특별 사상 교육이 이어졌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본 것들은 모두 허상이다. 겉으로만 화려할 뿐 속은 썩어 있다. 우리는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정말 그곳은 모두 거짓이었을까? 사람들의 밝은 표정도 자유로운 분위기도 모두 가짜였을까? 어느 날 저녁 주장형이 조용히 내게 말했습니다. 철민아, 넌 행복하니?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형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혼란스러워.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3년 7월 15일. 그날은 평양 시내가 더위에 후끈한 날이었습니다. 오전 훈련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선수촌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긴급 집합 명령이 떨어졌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운동장으로 갔어요. 이미 100여 명의 선수들이 집합해 있었고 단상 위에는 보위부 장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민철. 우리와 같은 육상 선수였어요. 3000m 장애물 달리기 선수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던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피멍이 들어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어요. 이자 강민철은 지난 5월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육상대회 출전 당시 조국을 배신하려 했다. 장교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숙소를 몰래 빠져나가 서방 대사관으로 향하려 했으나 보위 일꾼들이 사전에 적발했다. 운동장이 술렁였어요. 처벌하라. 처벌하라. 주변에서 외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떨리고 있었어요. 공포에 떠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중앙의 결정에 따라 최고형을 집행한다. 군인 2명이 민철형을 끌고 운동장 한쪽으로 갔어요. 이미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철형을 기둥에 묶었어요. 안 돼. 옆에 있던 부주장 누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히 해. 우리도 위험해. 주장형이 누나의 손을 꽉 잡았어요. 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철형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가 아니라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시도라도 해봤어. 그의 눈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민철형의 몸이 기둥에 묶인 채 축 늘어졌어요. 운동장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조국을 배신한 자의 최후다. 장교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5은 한 방에 모였어요. 주장형이 문을 3번 확인하고 창문도 닫았습니다. 일주일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철 형의 가족이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 아내, 그리고 8살 난 아들까지. 그날 이후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훈련했어요. 구호를 외치고 총화에서 서로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5명의 눈빛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민철 형의 처형 이후 선수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훈련장에 상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대화는 항상 도청당하는 것 같았고 화장실을 가도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3시간씩 사상 교육이 추가됐어요. 조국을 배신하는 자는 인간 이하의 쓰레기다. 너희의 몸과 마음, 그 모든 것은 조국의 것이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말들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처형이 있고 나서 2주일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주장 형이 나를 조용히 불렀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형은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를 낸 채 내 귀에 바짝 입을 댔어요. 철민아, 우리 나가야 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은 이미 루트를 생각해두고 있었어요. 함경북도 산악지대를 통해 두만강을 건너고 곧장 비무장지대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모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라톤 선수야. 160km는 우리 다리로 갈 수 있어. 다음 날 밤 우리 5이 모였어요. 형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누나는 말없이 듣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철이는 주먹을 쥔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도 온몸이 떨렸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은별이가 조용했습니다. 은별아, 너는 어때? 형이 물었어요. 은별이는 한참 동안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부모님이 당 간부인 은별이에게 이 선택은 우리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었어요. 발각되는 순간 가족 모두가 끝이었으니까요. 저는요. 은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 저도 갈게요. 은별이가 작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 몰래 체력을 비축했어요. 배급 식량 중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숨겨뒀습니다. 출발 시점은 다음 달 함경북도 현지 훈련 일정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감시가 잠깐 느슨해지는 그 틈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5명이 하나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2023년 9월 함경북도 현지 훈련 원정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숙소 불을 끄고 누운 척 기다렸어요. 자정이 넘자 경비 교대 시간이 됐습니다. 그 30분, 그 짧은 틈이 우리의 전부였어요. 주장 형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는 하나씩 창문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은별이가 창문 앞에서 멈췄어요. 은별아. 형이 속삭였습니다. 은별이는 떨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미안함인지 작별 인사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오빠들 먼저 가요. 형이 은별이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은별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못 가요. 미안해요. 그리고 은별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다리면 경비가 돌아오고 모두 끝이었어요. 형이 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우리는 뛰었어요. 4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4명이었어요. 산속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둠이 우리를 삼켰습니다. 형이 앞장서고 나와 영철이 누나가 뒤를 따랐어요. 능선을 따라 북동쪽으로 달렸습니다. 첫날 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동이 트기 시작하자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어요. 그러다 순식간에 가까워졌습니다. 로토 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어요. 북한군 무장 헬기였습니다. 기관총 포탑이 달린 군용기였어요. 엎드려. 형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숲을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헬기가 나무 위를 아슬아슬하게 훑으며 지나갔습니다. 탐조등이 숲 바닥을 사사치 훑었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미친 듯 흔들렸습니다.
나는 흙에 얼굴을 박은 채 숨을 참았어요. 헬기가 지나가고 나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어요. 빨리. 형이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다시 달렸어요. 낮에는 바위 틈과 나무 그늘에서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식량은 형편없었어요. 숨겨뒀던 말린 옥수수와 건빵이 전부였습니다. 이틀째 밤. 두만강이었습니다. 강폭이 예상보다 넓었어요. 9월의 강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우리는 옷을 머리 위로 들고 입수했어요. 강물이 허리를 지나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였어요. 강 상류에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북한 경비정이었어요. 철갑을 두른 소형 경비정이 탐조등을 켜고 강 위를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잠수. 형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강물이 머리 위로 덮쳤습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총소리가 들렸어요. 물속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총탄이 강물을 뚫고 내려왔어요. 하얀 기포가 우리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옆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어요. 숨이 한계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물 위로 내밀었어요. 형과 누나, 영철이도 올라왔습니다. 탐조등이 우리를 향해 돌아오고 있었어요. 지금 뛰어. 형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강물을 헤치며 달렸어요. 경비정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관총 소리가 울렸어요. 총탄이 물을 튀기며 따라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강 건너편 갈대밭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경비정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사흘째 밤. 비무장지대였어요. 여기서부터는 지뢰밭이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끝이었어요. 형이 꺼낸 건 조그만 손전등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발자국 하나하나를 형의 발자국 위에 겹쳐서 디뎠어요. 숨소리도 줄였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중간에 영철이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철컥. 우리 모두 굳어버렸어요. 1초, 2초, 3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철이가 천천히 발을 들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5분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감시 철조망이 나타났어요. 형이 철사 절단기로 조심스럽게 철망을 잘라냈습니다. 경보 센서가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센서 아래로 몸을 최대한 낮춰 통과했습니다. 누나가 마지막으로 빠져나왔어요. 그 순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누나의 옷자락이 센서에 스쳤어요. 초소의 불이 한꺼번에 켜졌습니다. 탐조등이 우리를 향해 돌아왔어요. 멀리서 장갑차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다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2대였어요. 뛰어. 형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달렸어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사흘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라톤 선수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헬기 2대가 양쪽에서 우리를 협공했어요. 기관총 소리가 좌우에서 동시에 울렸습니다. 총탄이 발밑 흙을 파고들었어요. 앞에서는 장갑차가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때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어요. 총구가 우리 얼굴을 향했습니다. 멈춰라.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부주장 누나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어요. 비틀거렸지만 누나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달렸어요. 저기야. 형이 외쳤습니다. 앞에 하얀 선이 보였어요. 판문점 군사분계선이었습니다. 불과 30m. 헬기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기관총이 다시 불을 뿜었습니다. 총탄이 발밑을 튀겼어요. 우리는 달렸습니다. 그리고 선을 넘었어요. 남쪽에서 한국군 병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우리를 에워쌌어요. 총구는 북쪽을 향했습니다. 헬기 소리가 멈췄어요. 북한군이 물러섰습니다. 형이 무릎을 꿇었어요. 누나가 형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영철이가 땅을 손으로 짚었어요.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함경북도에서 출발해 사흘 160km. 헬기와 장갑차와 경비정과 지뢰밭을 뚫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형이 북쪽을 바라봤어요. 나도 바라봤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곳을 보고 있었어요. 은별이가 있는 곳을요? 한국군 병사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누군가 영어로 무언가를 외쳤고 무전기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어요. 우리는 그저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어요. 부주장 누나의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군의관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어요. 누나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헬기가 내려왔습니다. 한국군 헬기였어요. 우리는 들것에 실려 헬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헬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판문점이 작아졌습니다. 철조망이 작아졌어요. 그 너머 북쪽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형이 울고 있었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형이 우는 걸 봤습니다. 형은 언제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쓰러지는 법이 없었고 처형 현장에서도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버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영철이도 울었습니다. 나도 울었어요.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몰랐어요. 살았다는 안도인지 은별이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군 시설에서 묵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잤어요. 따뜻한 이불이 있었고 난방이 들어왔습니다. 안전했어요. 더 이상 추격당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총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은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창문 앞에서 멈추던 모습, 오빠들 먼저 가요 라고 말하던 그 작은 목소리. 은별아, 미안해. 우리가 너를 두고 왔어. 용서해줘. 다음날 아침 국정원 조사관들이 왔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고 탈북 경위를 조사했어요. 북한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단 5명 중 4명이 집단 탈북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명 최은별 씨는요? 영철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조사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북한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은별 씨는 동료들의 탈북 계획을 사전에 신고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은별이가 우리를 신고한 건가요? 내가 물었어요. 조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 당국이 그렇게 발표했다는 건 최은별 씨를 처벌하지 않고 선전 도구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은별이가 우리를 신고했을까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어요. 창문 앞에서 멈추던 은별이의 눈빛. 그건 배신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작별의 눈빛이었어요. 어쩌면 은별이는 우리가 떠난 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해야 했을 거예요. 발각되면 가족까지 모두 끝이었으니까요. 우리를 살리면서 자신도 살아남아야 했던 은별이만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이 오랫동안 북쪽 방향의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은별이는 살아있어. 형이 말했어요. 그걸로 됐어. 언젠가 은별이도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야 해. 은별이가 오면 보여줄 수 있게.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어요.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TV를 자유롭게 봤어요.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 4명이 극적으로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비무장지대를 직접 달려서 건넜으며 세상에 우리가 나왔어. 영철이가 신기한 듯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어.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봤던 그 불빛과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이 불빛은 이제 우리 것이었어요.
우리도 저 빛 속의 한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시작은 아니었어요. 은별이가 없었고 가족들이 걱정됐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함께였어요. 그리고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하나원에서의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각자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을 배정받았어요. 같은 동네였습니다. 서로가 있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자동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정보를 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영철이는 편의점에서 계산하다가 카드 단말기 앞에서 굳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형은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를 했습니다.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영철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어깨를 다친 누나는 편의점 야간 계산대를 맡았어요. 북한 국가대표 선수 경력은 이곳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월급은 적었어요. 몸은 지쳐갔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어느 날 저녁 형이 중얼거렸어요. 북한에서는 적어도 운동만 하면 됐잖아. 형, 그래도 여기가 낫잖아요. 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봤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말투가 다르다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 국정원을 통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영철 씨 가족이 함경북도 오지로 강제 이주됐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철민 씨 부모님도 비슷한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철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신 분들이 내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대신 가족들이 고통받는 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누나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어깨 회복은 더뎠어요. 밤이 되면 누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달리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 중얼거림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우리 모두 악몽을 꿨습니다. 추격당하는 꿈, 총소리가 들리는 꿈, 그리고 은별이가 나타나는 꿈이었어요. 오빠들 왜 나를 두고 갔어요? 은별이가 울면서 묻는 꿈을 꿨습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형이 우리를 한강으로 불렀어요. 달려보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형이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뛰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누나도 함께 뛰었습니다. 어깨가 아팠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한강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구나. 여전히 달릴 수 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형도 울고 있었습니다. 영철이도 누나도 울면서 달렸어요. 행복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한강에서 만나 함께 달렸습니다. 느리게 하지만 꾸준히. 그게 우리를 살게 했어요.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2026년 가을이었어요. 형은 작은 배달 대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들을 고용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달리는 것밖에 몰랐던 누나가 이제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고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건설 현장에서 인정받아 반장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 결혼했습니다. 나는 형의 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있었어요. 그날도 우리는 한강에 모였습니다. 형들, 좋은 소식 있어요. 영철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내가 임신했어요. 석 달 됐대요. 우리는 영철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저 아이 이름을 은별이로 지을까 해요. 여자이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야. 은별이도 좋아할 거야. 형이 북쪽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바라봤습니다. 은별이도 언젠가는 나올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야 해. 은별이가 오면 보여줄 수 있게. 자, 달릴까? 형이 출발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섰어요. 한강 바람이 기분 좋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자유로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달립니다. 멈추지 않고. 여러분이라면 이 선택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